지금 평양 보위부에선 이 여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김주애의 특별 화장사가 공식 행사를 앞둔 당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엔 김정은조차 알지 못했던 김주애의 기괴한 집착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김주애의 진짜 광기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뒤흔들 북한 백두혈통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주의 공주님의 세 번째 공식 석상입니다. 분장 시작 30분 전, 저는 손부터 준비합니다. 무양 크림을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바르고 손톱 밑까지 확인합니다. 공주님의 피부에 닿는 손에서 어떤 냄새도, 어떤 거스름도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림이 스며들면 비서 동지 앞에 두 손을 내밀어 검수를 받습니다. 비서가 제 손을 뒤집어 보고 끄덕여야 분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공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성숙하고 위엄 있게 보여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말합니다. 눈매를 길게, 입술 라인은 또렷하게. 20살은 넘어 보여야 한다. 화장대 위에는 디올 파운데이션, 샤넬 아이섀도우, 라메르 크림. 한 통에 수백 달러짜리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평양 장마당 전체를 뒤져도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라메르 크림을 손끝에 덜어 공주님 볼에 올리는데 공주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거울을 보셨습니다. 한참 훑어보시더니 턱을 올려 제 쪽을 향하셨어요. 계속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짧은 턱짓 하나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서윤, 평양미술대학 출신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3대에 걸친 당 충성이 증명되어야 했고 수십 명 후보 중 선별의 선별을 거쳐 제가 뽑혔습니다. 상부에서 새로운 임무가 배정된다 한마디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령님 가문의 얼굴을 제 손으로 만진다니. 처음에는 공주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황송했습니다. 감히 수령님의 따님께 손을 대도 되는 건가. 텔레비전에서 수령님 옆에 서 계신 모습을 봤을 때 수령님도 저희와 같은 가장이시구나. 멋진 가정이시구나. 진심으로 감동했었거든요. 세 번째 석상인 오늘, 저는 이제 손이 익었습니다.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커피 온도도 분장 중 어깨가 뻐근하시면 목을 돌리신다는 것도 알아요. 뭘 원하시는지 반발짝 먼저 알아채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비서가 최종 확인을 합니다. 공주님이 거울 앞에서 양쪽 옆모습을 확인하셨어요. 비서가 끄덕이자 옷장이 열렸습니다. 발렌티노 원피스 3벌, 디올 코트 2벌.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비서가 크림색 디올 코트를 골라 입혀드리자 공주님이 코트 자락을 한번 매만지시고 나가셨습니다. 제 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 처음부터 저는 공주님께 사람이 아니었구나. 손이었구나. 관절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메르 크림 냄새가 남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앞집 아이의 점퍼 소매가 닳아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방금 제가 본 발렌티노 원피스 한 벌이면 이 골목 아이들 전부에게 새 옷을 입힐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은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앙상한 팔로 제 허리를 껴안는 7살 딸. 올이 풀린 옷 사이로 팔꿈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라메르 크림을 바르던 이 손에 지금은 우리 딸의 거칠고 마른 뼈가 잡혔어요.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혀드리던 이 손으로 솜이 빠진 이불을 덮어주는 겁니다. 잠깐, 정말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밖에 아이들은 배고파서 곤고 다니는데.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꺾었습니다. 수령님 가문이시니 당연한 거다. 내가 감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은별이를 안아올리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한 번 뜨이면 다시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애써 감았던 눈이 뜨인 건 장마당 귀갓길에서였습니다. 그날도 공주님 분장을 마치고 장마당 앞을 지나는데 골목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악내 대여섯이 모여 있었는데 한 여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옆집 순옥이가 죽었어. 어제 저녁에 굶어 죽은 거야. 그 옆에 엄마 하나가 아이 둘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배가 등에 붙어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약이 있어야 먹이지, 먹을 게 있어야 살리지. 내가 뭘 어쩌란 말이야. 아낙네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텔레비전에 그 아이 또 나왔더라. 우리 아이들은 삼자로만 한 게 정상인데 저 아이는 리설주 동지만큼 크지 않냐.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애를 잘못된 곳에 태어나게 했어. 미안해.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엄마들의 절규였어요. 저는 다리가 떨렸지만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곧장 관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른 세계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고 금태 거울과 크리스털 조명 아래 샤넬 향수병이 줄을 서 있고 이탈리아산 도자기 커피잔에 원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 갈비뼈 드러난 아이들을 보고 왔는데 같은 평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온 스위스산 세럼 한 병이면 그 골목 아이들을 한 달은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커피 시중도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공주님 커피는 온도가 딱 맞아야 합니다. 설탕 3스푼, 우유 손가락 2마디. 보름 전 커피 담당이던 동무가 있었거든요. 공주님이 일정이 바뀌어 기분이 안 좋으셨던 날, 그 동무가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드시고 탁 내려놓으셨어요. 미지근해.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얼었습니다. 다음 날 그 동무는 없었어요. 그 동무에게 9살 딸이 있었다는 게 자꾸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공주님은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변하셨습니다. 분장 중 거울을 보시다가 갑자기 옆에 선 사람을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짜증이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벌레 보듯 보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비서에게도요. 어느 날 비서가 석상 일정을 보고하는데 공주님이 말을 자르셨어요. 됐어. 관절을 쥐고 흔드는 1급 비서가 고개를 떨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비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님과 김여정 동지 사이에 피바람이 불기 직전이라는 걸. 자기 목이 첫 번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걸요. 공주님은 주변 사람의 죽음이 안중에 없으셨습니다. 분장실 보조 영숙이가 빗을 건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주님이 거울 너머로 돌아보셨어요. 그 눈. 차갑고 감정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눈. 3초.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셨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온도, 빛 하나. 그게 사람이 사라지는 이유였어요. 한 달 만에 2명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어요. 집에 오니 은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소금무 한쪽이 전부였어요. 엄마, 오늘 일은 어땠어? 응, 오늘도 좋았어. 그날 밤, 저는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골목에서 본 갈비뼈 드러난 아이들, 관저의 크리스털 조명, 사라진 2사람. 이 손이 내일도 떨리지 않아야 살 수 있다는 게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죽을 각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양말 속에 먹을 것을 숨겨서 집에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관저 부엌 폭도를 지날 때 간식용으로 쌓아놓은 초콜릿과 비스킷이 보였어요. 공주님 간식으로 준비된 것들인데 한 번에 다 드시지 않으니 남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은별이가 학교에서 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복도를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어요. 감시 카메라 위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초콜릿 2개를 집어 양말 안에 밀어 넣었어요. 발바닥에 닿는 초콜릿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관절을 나올 때까지 걸음걸이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평소처럼 걸어야 했어요. 보초 앞을 지날 때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은별이 앞에 초콜릿을 내려놓았어요. 은별이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초콜릿을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은희가 포장을 뜯고 한 입 깨무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마, 이거 되게 달아 하는 거예요. 7살이 될 때까지 초콜릿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아이입니다. 공주님은 한 입 빼어 물고 내려놓으시는 걸 우리 딸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은별이가 남은 반쪽을 엄마도 먹어 하며 내미는데 그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틈만 나면 양말과 속옷 안에 먹을 것을 숨겼습니다. 비스킷, 사탕,
말린 과일.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은별이 얼굴을 떠올리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들키는 것보다 은별이가 굳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즈음 은별이가 영양실조로 또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데려왔는데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수액 한 봉이 없어서 소금물을 끓여 먹였어요. 관저에는 외국산 비타민이 서랍하득했는데 제 딸은 소금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관저에서도 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선배 분장사 명의 언니였어요. 저를 처음 관저에 데려와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명희 언니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어요. 동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공주님 피부가 원래 그런 건데 자꾸 고치라고만 하면 우리가 뭘 어쩌겠어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보이부 귀가 있었는지 며칠 뒤 명희 언니는 가족째 사라졌습니다. 남편, 8살 아들까지요. 빚을 떨어뜨린 영숙이, 커피를 쏟은 동무,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한 명희 언니. 제가 아는 사람 3명이 2달 사이에 증발했어요. 이 관저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관저 안의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이 김여정 동지를 만나고 오시는 날이면 관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날은 모두가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공주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고 말씨가 험해졌어요. 비서에게 서류를 집어던지시고 보좌관에게 꺼져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분장실에 들어오실 때 문을 쾅 닫으시는 소리에 화장품 병들이 달그락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브러쉬만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됐어요. 숨소리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공주님은 분장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거울을 노려보셨어요. 자기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무언가를 죽이고 싶은 눈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고 파운데이션을 올렸습니다. 공주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여정이 고모가 요즘 얼굴이 많이 늙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죽는 말이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자 공주님이 거울 속 제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 분장할 때 더 늙어 보이게 해. 주름 가리지 말고 신경 써. 그 목소리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고모를 늙은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 안에서는 누가 더 늙어 보이느냐, 누가 더 예뻐 보이느냐가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 사람 목숨이 파리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분장도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김여정 동지가 분장실에 오시면 분위기가 또 달랐습니다. 공주님은 분노를 드러내시는데 김여정 동지는 웃고 계셨어요. 느긋하게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분장을 하는 동안 김여정 동지가 거울 너머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이 제 속을 읽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띤 채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결국은 내 편에 서야 할 거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짜증이 나야 하는데 짜증보다 공포가 먼저 왔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느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측근이 저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윤 동무. 목소리가 낮았어요. 여정 동지께서 주의 동지의 피부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쓰라고 하셨다.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겉은 평범한 화장품 포장이었어요. 병을 꺼내 성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분장 전문가입니다. 성분표를 읽을 줄 알아요. 장기간 쓰면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피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공주님 얼굴을 공식 석상에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피부를 망치는 화장품이지만 다음에는 뭘 들고 올지 모릅니다. 점점 더 직접적인 것을 요구할 거예요. 바르면 공주님 측에서 원인을 추적합니다. 분장사인 제가 첫 번째 용의자예요. 안 바르면 김여정 동지 측에서 저를 처리합니다. 명령 거부니까요. 바르든 안 바르든 저는 죽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를 재우고 저는 그 화장품 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범이었어요. 양말에 숨긴 초콜릿은 은별이를 살리려는 거였는데 이 병은 저를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저도
은별이도 끝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화장품 병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은별이 옆에 누워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볼이 푹 꺼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입술이 세로로 쩍쩍 갈라져 있고 잇몸에서 피가 비쳤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든요. 7살인데 5살처럼 작았습니다. 팔뚝을 잡으면 제 엄지와 검지가 맞닿았어요. 살이 없어서 뼈를 쥐는 거예요. 사흘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이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결을 물에 풀어 끓인 죽도 이제 재료가 바닥났어요. 어제는 소금물에 풀뿌리를 넣고 끓여서 먹였는데 은별이가 3숟갈 떠먹고 다 토했습니다. 위장이 너무 약해져서 그마저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쌀죽 한 그릇만 넘길 수 있으면, 달걀 하나만 먹일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데, 깨끗한 물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수돗물은 녹이 섞여 나왔고 끓여도 흙냄새가 났습니다. 은별이 배를 만져보면 빵빵하게 부어 있었어요. 먹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영양실조가 심하면 배에 물이 차서 붓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가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굶는 아이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관저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공주님의 공식 석상이 있는 날이에요. 비서가 벌써 와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분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공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옷장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구찌 원피스, 프라다 코트, 발렌시아가 재킷.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들이에요. 비서가 구찌 원피스를 골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공주님이 원피스를 받아들고 몸에 대보시더니 인상을 구기셨어요. 이게 내 사이즈라고? 비서가 프라다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공주님이 팔을 넣으시는데 어깨가 당겼어요. 이것도 껴. 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공주님이 코트를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옷걸이를 밀치시자 발렌시아가 재킷까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옷 3벌이 구겨진 채 흩어졌습니다. 공주님이 비서를 쏘아보셨어요. 내 몸에 맞는 옷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주님, 이 재킷은 수령님께서 직접. 그래서 어쩌라고? 김정은이 직접 골라준 옷이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비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옷을 입히지 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비서가 바닥에서 재킷을 주워 올리며 말했어요. 안감을 바로 수선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 공주님이 분장 의자에 앉으시며 향수병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이 향, 지난번에 바꾸라고 했잖아. 아직도 이거야? 비서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향 하나까지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향이 틀리면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로 번지고, 화장이 마음에 안 들면 분장사인 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브러쉬를 잡았습니다. 공주님 볼에 파운데이션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크림을 펴 바르는데 볼살의 두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영양이 넘치는 피부의 탄력, 손가락이 살집에 살짝 묻히는 감촉. 오늘 새벽 은별이 볼을 만졌을 때와 정반대였어요. 은별이 볼에는 살이 없어서 손가락이 바로 뼈에 닿았거든요. 디올 코트에 팔을 넣어드리기 위해 공주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톰하고 매끈한 팔이었어요. 오늘 새벽 엄지와 검지가 맞닿던 은별이의 팔뚝이 겹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터졌어요. 삼자로만 한 게 정상인 우리 아이들 나이에 리설주 동지와 키가 벌써 똑같다니. 도대체 뭘 얼마나 잘 처먹길래 벌써 이런 몸집이 나오는 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잘 처먹는구나.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딸은 소금물에 풀뿌리를 넣어 끓여도 토하고 배에 물이 차서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천만 원짜리 옷이 바닥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내 딸의 잇몸에서는 피가 나는데 이 아이의 화장대에는 수백 달러짜리 크림이 산더미예요. 골목에서 잘못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열하던 그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갈비뼈가 들락날락하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영숙이가, 명희 언니가,
커피 한 잔에 사라진 그 동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저 살집은 우리 아이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저 옷 한 벌이 바닥에 내던져질 때마다 골목에서 아이 하나가 죽어가는 겁니다. 인민의 고열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 손으로 매일 예쁘게 꾸며주고 있었다는 게 이제야 온전히 보였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모두의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픔에 곪고 다니는지.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다고요. 공주님이 거울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정이 고무, 이마주름. 가리지 마. 늙은 티 나게 해. 밖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안에서는 고무 주름이 전쟁이었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관절을 나오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아니, 꺾인 게 아니라 터진 거였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간다. 무조건 나간다. 여기 있으면 나도 죽고 은별이도 죽는다. 김여정 동지의 그 병을 바르든 안 바르든 죽는 건 마찬가지야. 영숙이처럼, 명희 언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차라리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은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다. 죽더라도 여기서 빛 하나에 사라지는 것보다, 커피 한 잔에 증발하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서 나가다 죽겠다. 은별이한테 초콜릿 한 조각이 아니라 밥 한 공기를 먹이고 죽겠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것도 없었어요. 눈이 뜨인 순간부터 여기까지 이미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날부터 관저에서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 대신 화장수와 크림을 가져왔어요. 일호용 고농축 화장수, 한 병에 수천 달러짜리, 캐시미어 목도리, 비서가 공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둔 액세서리들. 하나씩 몸에 감추고 나왔습니다. 양말 속, 속옷 안, 허리춤에. 매번 관절을 나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끝이었으니까요. 김여정 동지의 그 병이 제 서랍에 있는 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재촉이 오기 전에 나가야 했어요. 은별이가 잠든 밤 남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떠난 사람이에요. 눈발이 날리는 봉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풀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은별이를 데리고 당신이 못다 한 아버지 노릇, 내가 엄마 노릇으로 대신할게. 당신 목까지 그 아이를 살릴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생긴 겁니다. 죽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으니까. 남은 건 살 각오뿐이었습니다. 탈출 날짜는 이틀 뒤로 잡았습니다. 브로커를 구한 건 장마당에서였어요. 중국산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너갈 생각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면 둘 다 죽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그 좌판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가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해산 쪽으로 가. 이 사람 찾아. 해산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라고 해봐야 창문이 깨져 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객차예요. 은별이를 안고 12시간을 갔습니다. 검문이 3번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동 목적을 대하했습니다. 친척 병문안 갑니다. 미리 만들어둔 통행증을 내밀 때마다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보안원이 은별이를 쳐다봤습니다. 은별이가 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보안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은별이가 작고 야윈 게 오히려 의심을 덜 샀어요. 해산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 중반쯤의 남자였는데 눈이 날카롭고 말이 적었어요. 대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관저에서 빼돌린 물건들을 꺼냈어요. 일호용 고농축 화장수, 캐시미어 목도리, 라메르 크림. 브로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건 묻지 마세요. 브로커가 화장수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런 물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관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물건이니까요. 이 목도리 하나면 웬만한 집 한 채야. 제가 말했어요. 영국산 캐시미어. 1호 가족만 쓰는 거예요. 시장에 풀면 10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저에서 공주님이 바닥에 내던지던 그런 물건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저와 은별이의 탈출 비용이 된 겁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레 밤 12시.
압록강 쪽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아이는 절대 울면 안 돼. 소리 내면 둘 다 죽어. 집에 돌아와 은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은별아, 우리 여행 갈 거야. 밤에 가는 여행이야. 그런데 여행 중에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어.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가자면 가. 7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 무덤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봉분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여보,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고향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담그시던 장독대, 아버지가 나무를 패시던 마당, 은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방문 앞, 전부 눈에 담았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알게 되고, 알면 말리실 거고, 말리시다가 같이 위험해지실 겁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속으로만 인사했어요. 어머니, 불효자 서윤이가 갑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2026년 1월. 해산. 영하 20도. 압록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얼음 위로 건너. 중간에 얇은 데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 절대 멈추지 마.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이불 2겹으로 감싸고 제 등에 묶었어요. 은별이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등에 업어도 별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20kg도 안 되는 몸.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가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빨리. 저는 뛰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한 발, 한 발. 은별이가 제 등에서 떨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7살짜리가. 중간쯤에서 얼음이 확 꺼졌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영하 20도의 물이 뼈를 찔렀습니다. 비명을 삼켰어요. 발을 빼서 다시 단단한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양말이 젖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뛰었어요. 멈추면 죽으니까. 그때 뒤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국경 순찰대였어요. 손전등 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브로커가 엎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은별이를 안은 채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영하 20도 얼음이 배와 가슴에 닿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품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입을 꽉 다문 채로.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영하 20도 얼음 위에 엎드려서 소리 하나 안 내고 참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남편,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지금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고 무릎은 풀렸지만 은별이를 업은 등만으로 버텼어요. 강 건너편 흙을 밟은 순간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눈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별이를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이 떠져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소리 안 냈지?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울었어요. 북한 땅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울 때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 새벽 전에 마을까지 가야 해. 저는 은별이를 다시 업고 일어섰어요. 젖은 양말 안에서 발가락 감각은 이미 사라졌지만 등에 업힌 은별이의 심장 박동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작지만 확실한 심장 소리. 살아있다. 우리 둘 다 살아있다. 그 심장 소리만 듣고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지옥이 시작된 거였어요.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중국 연변 쪽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셨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안으로 끌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불 피워놨다. 같은 말, 같은 억양. 이국 땅에서 듣는 우리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같은 핏줄이라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어요. 은별이가 죽을 받아들고 한 숟갈 떠먹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그릇을 비웠어요. 한 달 넘게 소금물과 풀뿌리로 버티던 아이가 따뜻한 죽을 먹는 거예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면서도 멈추질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은별이 먹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굶었길래. 아주머니가 은별이 머리를 쓸어주시는데 그 손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손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돌아가면 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 처형을 당해요. 특히 저는 1호 관저 출신이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주님 얼굴을 만진 손, 김여정 동지의 암살 지시를 받은 기억. 돌아가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전부 끝이에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직 여행 중이야. 낮에는 자고 밤에 걷는 여행이야.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여행 언제 끝나?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조선족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는데 중국말을 못하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손짓으로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하는 거예요. 조선 억양이 나오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요. 은별이에게도 단단히 일렀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 엄마한테도. 7살짜리가 밖에 나가면 입을 꾹 다물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조선족 아주머니 소개로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뜨거운 물에 손이 다 벗겨졌어요. 급여는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됐지만 불법 체류자니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식당 창고 한쪽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혼자 앉아서. 가끔 몰래 가보면 박스 위에 조용히 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물으면 엄마 기다려 하고 웃었어요. 이 아이한테 이래도 되는 건지 매일 밤 미안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건 중국에 온 지 열흘째였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연결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은별이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은별이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은별이를 안아 올리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7이요. 7살이. 아이가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쌀밥을 해주셨어요. 하얀 쌀밥. 은별이가 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전부 쌀이야. 북한에서 하얀 쌀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는 몇 끼 나왔어요. 은별이가 밥을 3공기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배가 고팠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에 못 갑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머나먼 길이었어요. 중국 내에서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국경을 또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계속될 수 없었어요. 공안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묵고 있던 집 바로 옆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중국어로 소리치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은별이 입을 손으로 막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겨울 밤에 슬리퍼만 신은 채로 골목에 쪼그려 앉아 공안이 떠날 때까지 30분을 기다렸어요. 은별이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압록강 때처럼. 다음 날 선교사님이 급하게 오셨어요. 서윤 씨,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 떠나세요.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루트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은별이에게 떡을 해주셨어요. 차조떡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해주시던 것과 같은 맛이었어요. 은별이가 떡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은별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또 오렴. 꼭 와. 그 말이 거짓인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중국에서 본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뒤돌아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말을 쓴다고, 목숨 걸고 도와주신 분. 이름도 제대로 못 여쭤봤어요.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중국 남쪽 끝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 밤을 걸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잡아주신 루트는 윈난성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산길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만 중국 안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인지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검문소를 피해 우회하고 야간버스를 타고 역마다 공안 눈을 피하면서 왔어요. 은별이가 중국어로 적힌 과자 봉지를 안고 잠든 채로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인이었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손짓으로 따라와 엎드려 뛰어를 반복했어요. 산이 깊었습니다.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숲속에 웅크려 잤어요. 산길이 험해서 발이 찢어졌습니다. 은별이 신발이 산을 타기엔 너무 얇았어요. 가시에 걸려 피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새 우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7살이 말이에요. 산을 내려가는 길에 은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났어요.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제 체온으로 안아서 열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 은별이가 속삭였어요. 아이를 업었습니다. 업고 산을 내려갔어요. 발이 미끄러져서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은별이를 놓지 않았어요. 등에서 은별이의 뜨거운 이마가 제 목에 닿았습니다. 열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인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보는 별.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늘의 은빛 별처럼 빛나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가 진짜 별을 보며 자유롭게 뛰어놀 날이 올까요? 그 생각을 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은 건 새벽 4시쯤이었어요. 국경이라고 해도 울타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숲이 끝나고 또 숲이 시작되는 곳. 가이드가 멈추더니 앞을 가리켰어요. 라오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사라졌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태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은별이 상태가 심각했어요. 열이 39도를 넘겼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약국을 찾았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은별이를 안고 들어가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해열제와 항생제를 꺼내주었어요. 남은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약을 먹인 뒤 은별이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잘한 건지. 관저에서 양말에 초콜릿을 숨기던 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거 되게 달아 하던 은별이 얼굴. 그 얼굴을 다시 보려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태국 국경은 메콩강이었어요. 또 강입니다. 압록강에 이어 두 번째 강. 이번에는 얼음 위가 아니라 나무배를 타고 건넜어요. 작은 배에 우리 말고도 3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어요. 서로 눈만 마주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다들 같은 표정이었으니까. 지치고 두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 메콩강을 건너며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뛰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렸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이 강 건너면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의 다 왔어. 태국 땅에 내리자마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찰에 잡혀야 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태국에서는 탈북자가 경찰에 잡히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일부러 잡혀야 한다니. 세상이 참 이상한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자 통역이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은별이가 직원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밥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있지. 많이 있어.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압록강 이후 처음으로 입을 벌리고 웃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공항이 온통 빛이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 바닥까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고 멈춰서더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밝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어둠뿐이었거든요. 전기가 하루에 2시간 나오면 다행이었는데 여기는 새벽 2시에도 대낮처럼 환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한반도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빛으로 가득하다면서요. 그 빛 안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를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물이 따뜻해. 해산에서 영하 20도의 얼음물로 세수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압록강에서 발목까지 찬물이 차오르던 그 밤이요. 같은 물인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에 처음 봤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먹을 것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당연하시겠지만 저한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줌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던 게 생각났습니다. 골목에서 강냉이 한 줌이 얼만데 하며 울던 아낙네들이 떠올랐어요. 은별이가 과자 봉지를 하나 집어 들더니 뒤를 돌려봤습니다. 엄마, 여기 글자가 써 있어. 유통기한이라고. 유통기한. 먹을 것이 남아서 언제까지 먹으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아이들 배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굶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네 글자 앞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관저에서 공주님이 한 입 베어 물고 내려놓던 초콜릿이 떠올랐어요. 은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먹고 이거 되게 달아 하던 그 초콜릿. 여기서는 편의점 계산대 옆에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였어요. 감자를 알감자라고 했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동무라는 말은 여기서 안 쓴다는 것도 배웠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억양이 달라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했어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70년 넘게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서로 말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단이에요. 같은 민족이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를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은별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가 생긴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랑 같이 놀자고 했어. 북한에서는 친구랑 노는 것도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은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서 이래서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직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가 도망친 뒤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관저에서 사라진 영숙이, 명희 언니, 커피 한 잔에 사라진 그 동무. 그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에서 떡을 해주시며 또 오렴이라고 말씀하셨던 조선족 아주머니는 안녕하신지 모를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거예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해산으로 갈 겁니다. 남편 무덤에 가서 말해줄 거예요. 여보, 은별이 잘 크고 있어. 학교에서 발표도 해. 어머니를 찾아뵐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은별이를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령님 가문의 얼굴에 크림을 바르던 분장사, 양말에 초콜릿을 숨겨서 딸을 먹이던 엄마, 영하 20도 압록강을 건너 아이를 업고 뛰던 여자.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소금물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김치를 담그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은별이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 떨리는데 엄마가 응원해줘.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다. 죽을까 봐 떠는 게 아니라 발표가 떨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입을 다물지 않아도 되는 것. 소리를 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예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28살의 딸을 업고 압록강을 건넌 분장사. 지금은 31살. 대한민국에서 딸의 학교 발표를 응원하는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수령님 가문의 공주를 직접 마주한 그 손끝에서 그녀가 느낀 건 영광이 아니라 10kg의 차이였습니다. 공주의 볼에 크림을 바르던 그 손으로 밤이면 굶어가는 딸의 갈비뼈를 어루만져야 했던 그녀. 이제는 한국에서 배고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